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입니다. 풀고 싶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풀고 싶다를 시작하다 보니까 블로그라든지 지난 정리하자, 아차 강의 등에서 했던 문항들이 많이 재현되는 것 같죠. 자, 복습이다 생각하시고 경청,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문제풀이 시작해 볼까요? 방식은 여러분에게 문제풀이 시간 드리고요. 제가 정답을 설명하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시간 모자르면 정지화면을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죠? 영유아와 어린이와 관련된 화장품 표시, 광고 등에 대한 내용들은 지난 1회 시험에서도 지속적으로 출제됐던 중요한 부분인데요. 더군다나 이번에는 또 관련된 최종 고시가 또 발표가 됐죠. 이번 2회 시험에서도 또 어김없이 출제가 되리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바로 그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갖춰야 될, 작성, 보관해야 될 그런 서류에 대한 거죠. 영유아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 광고하려는 경우 제품별로 안전과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3가지 기억하시죠? 첫 번째가 바로 제품 및 제조 방법이죠. 제조 방법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두 번째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인데요. 이거는 단답형 문항으로 1회 시험에서 출제가 되었었죠. 세 번째가 제품의 효능효과, 효능효과에 대한 증명 자료입니다. 좀 더 부연 설명드리면 제품 및 제조 방법에 대한 설명 자료 중에 2가지가 있죠. 제 제품에 대한 설명 자료와 제조 방법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제품에 대한 설명 자료 중에서는 제품 표준서 또 수입관리 기록서로 대체할 수 있죠. 제조 및 수입. 제조 방법은요. 제조 방법은 3가지입니다. 제조관리 기준서와 제품 표준서, 수입관리 기록서입니다. 2가지 차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품의 효능효과에 관한 증명자료는 2가지입니다. 효능효과,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효과에 대한 증명자료와 또 제품의 표시광고 중 사실에 관한 실증자료 이 2가지 제 3번째 제품의 효능효과에 대한 증명자료로서 필요한 자료입니다. 본문항은 화장품 영업자, 화장품 제조업자, 또 책임 판매업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죠. 그 중에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영업자의 그 의무사항, 특히 교육에 관한 부분입니다. 두 영업자는 책임 판매 관리자와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두어야 되죠. 이때 교육의 내용은 뭐에 대한 교육의 내용을 꼭 받아야 될까요? 바로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 말은 이 영업자들이 만약에 영업 금지에 대한 조항들을 위반하거나 또 시정명령을 위반하거나 또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이 화장품 제조업자, 영업자, 책임 판매업자, 맞춤 판매업자에게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 또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 관리에 대한 내용 포함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을 것을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교육을 받아야 하는 그런 대상은 그 제5조의 7항에 나와 있죠. 책임 판매 관리자와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그리고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까지 이렇게 세 종업원들 중에서 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해가지고 교육을 받게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항은 안전성,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고시에 대한 내용이죠. 또 이 고시도 또한 제1회 시험에서 또 출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안전성과 관련된 부분은 모든 시험의 기본이 될 수 있도록 잘 숙지를 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정답은 바로 유해 사례죠. 화장품의 사용 중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하지 아니한 징후, 또 증상, 질병 등을 의미하는 거죠. 반드시 화장품과 인과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유해 사례에 대한 부분, 정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또 실마리 정보는 또 시험에 이번에 1회 출제가 됐던 단답형 문항이었죠. 유해 사례는 크게 일반적인 유해 사례와 또 중대한 유해 사례 두 가지로 나누죠. 요 가나다라마바 요 부분 중대한 유해 사례, 사망 초래하거나 입원 기간 연장 필요한 경우 불구, 기능 저하, 선천성 기형, 이상 초래, 기타 의학적 중요한 사항, 이러한 유해 사례도 이런 정의에 대한 부분들 잘 기억하시고요. 4호의 안전성 정보는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새로운 자료나 유해 사례 정보 등을 같이 의미합니다. 그리고 본 고시에서 중요한 두 가지 보고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속 보고와 정기 보고이죠. 자, 신속 보고는 바로 중대한 유해 사례와 관련된 부분과 또 판매 중지나 회수에 준하는 외국 조치, 이러한 경우가 발견됐을 경우, 즉 그러한 정보를 알게 된 날부터 며칠이요? 15일 이내에 신속하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를 해야 하고요. 일반적인 정기보고의 경우에는 이런 유해 사례겠죠.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요게 요번에 추가가 됐는데요. 개정이 됐는데요. 고시가 상시 근로자가 2인 이하로서 직접 제조한 화장비누죠. 화장비누만을 판매하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즉, 이 정기보고 대상이 아니란 얘기죠. 기능성 화장품의 정의에 대한 부분이죠.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중에 일부 4가지를 가로놓기로 넣어봤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피부나 모발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입니다. 그 외에도 모발의 색상 변화 이런 데서 가로놓기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예전 강의에 하늘에서 산성비가 내리면 피부, 모발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했었죠. 특히 모발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쳐서 기능이 약화가 된다 얘기했었죠. 이렇게 내린 산성비 바로 햇볕이 쨍쨍 내는 그러한 건조기가 돌아오면 건조가 되지요. 땅이 굉장히 건조해져서 또 너무 지나치게 건조해지면 또 갈라지게 되고요. 또 갈라진 땅 사이로 이것저것 땅에 있던 것들이 빠지게 된다고 했었죠. 그런 현상을 피부에 접목시키면 그게 바로 각질화, 각질화의 현상이라고 했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한번 접목해서 연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 문제의 내용은 정의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도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었죠.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자, 1호부터 11호까지 나와 있고요. 자, 1호에 멜라닌 색소
침착된 멜라닌, 다 미백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기미, 이게 요번에 1회 시험에 단답형으로 나왔었죠. 기미 주근깨의 생성 억제, 미백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자 일시적, 물리적 이런 부분들은 기능성 화장품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다 제외되는 부분이니까 같이 또 기억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여드름과 관련된 부분 또 예외되는 거, 여기에서는 예외가 아니죠. 여드름성 피부는 반드시 인체 세정용 제품 중에 하나다 가로놓기 가능하겠죠. 여기 10호에 대한 부분이 바로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아토피와 관련된 표현이 이렇게 피부 장벽으로 바뀌었습니다. 피부 장벽, 피부의 가장 바깥쪽에 존재하는 각질층의 표피, 피부 장벽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을 등을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가로놓기 가능하겠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 자, 화장법 제2조의 정의에 대한 부분이죠. 천연 화장품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요. 여기에 유기농 원료가 같이 하나가 딱 들어가게 되면 바로 유기농 화장품이 되겠죠. 천연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 거의 같은 부류의 그런 화장품의 정의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이 천연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부분은 바로 이 고시에 따라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시 규정에 대한 내용들도 전반적으로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또 제1회 시험에서도 또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요. 자, 저는 이 문제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한 부분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 원료의 규정에 따라서 자, 가나 다 세 가지가 있죠. 관련 법들은 다 제외하겠고요. 유기농 농산물 이를 고시에 허용하는 자, 물리적 공정, 다 물리적 공정이고요. 외국 정부 등에 대한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유기농 수산물을 인정받은 부분이죠. 이것도 허용되는 물리적 공정, 국제유기농 운동연맹, 또 물리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것입니다. 잘 보시면 유래를 제외한 나머지의 그런 원료들은 전부 다 물리적 공정에 따라서 가공한 그런 원료를 의미하지요. 그리고 유기농 유래 원료나 또 미네랄 유래 원료 이러한 부분들은 화학적이나 생물학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원료다. 자, 또 식물 유래, 동물 유래 원료 마찬가지입니다. 화학적 공정, 생물학적 공정 이런 공통적인 사항들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천연 원료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바로 1호부터 4호까지 즉 유래가 빠져있는 그런 유기농 원료, 식물 원료, 동물, 또 미네랄 원료 이 네 가지를 의미하고요. 천연 유래 원료다 하면은 5호부터 7호까지 유기농 유래, 천연 식물 유래, 동물 유래, 미네랄 유래 이렇게 가지의 원료를 천연 유래 원료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천연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 관련된 인증 문제인데요. 천연 화장품이나 유기농 화장품을 표시 광고하려는 자는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본 화장품임을 인증받아야 하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그런 인증을 받아야 하고요.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화장품 제조업자나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또는 총력을 정하는 대학 연구소 등입니다. 자, 천연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에 허용하는 합성 원료에 관한 문제죠. 이 천연 유기농 화장품 기준에 관한 규정, 고시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별표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허용 합성 원료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합성 보존제 및 변성제와 또 본 문항에서 나오는 천연 유래와 석유화학 부분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원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허용된 합성 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디알킬 카보네이트라든지 뭐 이런 카르복시 메칠, 또 식물성 폴리머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석유화학 부분에 해당하는 원료인데요. 어떻게 천연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이 이런 부분을 쓸 수 있을까? 의아하죠. 그래서 많은 양을 허용하고 있지는 않지요. 석유화학 부분의 이
이 원료들의 전체 합은 전체 제품에서 몇 프로를 초과할 수 없다? 예, 2%를 초과할 수 없도록 예, 정하고 있습니다. 천연 유기농 화장품 고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시험 문제 출제하기가 상당히 용이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난 1회 시험에서도 출제된 사례가 많이 있고요. 이번 시험도 예외가 죄송합니다. 예외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수치된 부분 한번 내봤는데요. 같이 연결해서 또 수치된 부분 살펴보도록 할까요? 기억하시죠? 별표 6에는 또 세척제에 사용 가능한 원료들이 또 정해져 있는데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숫자와 연결된 계면활성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연 유기농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세척제의 원료 중에 계면활성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되죠. 재생이 가능할 것, 그리고 뭐 ECIC, 뭐 LC50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거는 치사농도, 반수 치사농도라고 표현하는 실험하는 동물, 피시험 동물의 시험 대상 물질, 즉 계면활성제 예를 들면 투여하게 되면은 피실험 동물의 절반이 죽게 되는 양입니다. 자, 수치가 높을수록 안전하겠죠. 자, 10mg/리터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요. 그 이상을 혐기성, 호기성, 즉 산소가 있고 없음에 따라 쉽게 빠르게 생분해가 돼야 합니다. OECD 기준으로 70% 이상 28일 이내에 만족해야 되고요. 에톡시라 계면활성제가 있는데요. 이 에톡시라라는 것은 산화에틸렌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탄소 2개와 또 산소 하나가 결합된 형태의 성분인데요. 이것이 다른 성분의 첨가 결합할 때 이러한 과정을 에톡실화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성분으로는 산화에틸렌으로 이제 중합해서 만들어지는 폴리에틸렌 글라이콜 많이 들어보셨죠? 폴리에틸렌 글라이콜 뭐 100, 뭐 400, 뭐 등등 굉장히 많은 그런 성분들로 중합도에 따라 나눠지는데요. 뭐 피부 컨디셔닝제 형태라든지 뭐 다양한 형태의 화장품 성분으로 사용되고 있지요. 그리고 수소가 첨가된 캐스토일, 피마자유죠. 여기에 산화에틸렌을 결합시킨 대표적인 건 계면활성제들이 있죠. 폴리옥시에틸렌, 하이드로제네이티드 캐스토 오일 같은 거 거기에 폴리옥시에틸렌, 에틸렌 옥사이드가 뭐 몇 몰이 부과되느냐에 따라서 또 40몰, 60몰 등 그런 것들은 가용화제로 쓰이고요. 뭐 이런 형태의 계면활성제들이 바로 에톡실화 또 성분 계면활성제이기도 하지요. 이러한 에톡시와 계면활성제의 조건은 전체 계면활성제 50% 이하가 돼야 되고요. 또 에톡시라가 8번 이하일 것입니다. 또 유기농 화장품이 혼합되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에톡시라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유통화장품 안전기준에 검출 허용 한도 원료들이 있죠. 한 10가지 정도 대략 있는데 그 중에 디옥산 기억하시죠? 이런 것들이 또 생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분들에 대해서는 또 우리 소비자 단체나 이런 쪽에서 제기도 하고 있죠. 자, 디옥산의 검출 허용 한도 몇이죠? 예, 맞습니다. 100 ppm, 100 마이크로그램 per 그램 이하입니다. 다음 문항은 과징금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시각처장은 영업자에게 업무 정지 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광고 행위에 대해서 위반이 되면은 광고 업무 정지, 또 제조 행위에 대해서 어떤 위반 사항이 발생되면 제조 업무 정지와 같은 업무 정지 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때 그 영업자들은 업무 정지 처분에 가름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이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비용을 과징금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과징금에는 상한액이 있죠. 얼마인지 기억하시죠? 자, 10억 원 이하입니다.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불과 한 몇 해 전만 해도 이 금액이 5천만 원으로 정해졌었는데요. 너무 작죠. 그래서 그 영업자들이 의도적으로 이런 업무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그런 위반 행위들을 의도적으로 한 후에 이렇게 낮은 과징금으로 가름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서 이 금액이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징금과 같은 유사한 형태의 또 벌칙 조항이 있죠. 이 과태료라고 표현하는데요. 과징금이 이런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
또는 이행하지 않을 때 이런 의무자, 영업자에게 부과하는 금정적 제재인 반면에 과태료는 형벌의 의미를 지니고 있죠. 법령 위반에 대해서 가해지는 금정적 징계입니다. 벌칙 조항의 가장 낮은 단계의 그런 징계인데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과태료에는 100만 원 이하, 100만 원짜리 과태료가 있고요. 또 50만 원짜리 과태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기억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어떤 게 100만 원인지, 어떤 게 50만 원짜리인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거는 예전 강의에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장법 시행규칙 중에 별표들이 많이 있죠. 별표 중에서 가장 시험 출제 문항의 비율이 지금 현재 높게 나타나 있는 바로 화장품 포장의 표시 기준 및 표시 방법 중에 내용량의 용량, 중량에 관한 문항입니다. 반드시 내용량, 용량하고 중량을 쓸 때는 1차 포장, 2차 포장 무게 포함하지 않아야 되고요. 이 경우에 화장비누 같은 경우는 그 화장비누 안에 수분의 함량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수분을 포함한 중량과 또 건조 중량을 함께 기재에 표시해야 된다는 거 특이하죠. 이 부분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 방법에 이 화장 비누에 관련된 부분이 또 새롭게 변동이 됐었는데요. 지난 강의에 그 부분이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 겸 다시 집어넣어 봤습니다. 화장 비누만 별도로 비누에만 사용하는 색소들이 있는데요. 처음에 그 피그먼트 적색 5호가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다시 추가된 게 두 가지 있죠. 피그먼트 자색 23호와 녹색 7호입니다. 화장품 색소는 각 나라마다 규제하는 그 규제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수출 수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국가의 그 법령을 꼭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 쓸 수 있는 화장품 색소의 종류와 기준 및 시험 방법이 고시되어 있는데요. 자, 화장 비누에만 사용되는 거. 피그먼트가 들어가면 무조건 화장 비누만 사용할 수 있는 색소입니다. 적색 5, 피그먼트 자색 23호, 피그먼트 녹색 7호 같이 기억하실게요.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된 문제죠. 개인정보 처리자는 사상 10년 노동조합 정당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그리고 건강이죠.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등 이러한 개인정보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하고 있고요. 이 정보를 바로 민감정보라고 하지요. 추가적으로 고유 식별정보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할 수 있는 식별정보죠. 민감정보와 고유 식별정보에 대한 범위는 시행령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민감정보는 유전정보 또 범죄 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이 두 가지를 민감정보의 범위로 오고 있고요. 고유 식별정보의 범위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화장법 시행령에 이러한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대한 사항이 정해져 있는데요. 식약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별도의 불가피한 경우에 다음과 같이 민감정보에 대한 부분에서는 건강에 관한 정보, 그리고 범죄 경력에 관한 정보를, 그리고 고유식별정보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포함해서 이 정보 처리를 할 수가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너무 많이 애우라고 해서 지겨울 정도로 말씀을 드렸던 안전용기 포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어떤 품목들을 안전용기 포장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기 힘들게 만들어야 할까요? 다음 아세톤, 메칠 살리실레이트 탄화수소류 다 기억하시죠? 메칠 살리실레이트 5%, 또 탄화수소를 10% 이상 함유, 운동점도 21cm 스톡스 섭취 40도씨 기준입니다. 거기에 어떤 타입의 액체 상태의 제품일까요? 바로 비에멀전이죠. 이 부분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항을 좀 더 많이 풀 수 있게끔 하려고 했는데 해설이 길어져서 그게 잘 안 되네요. 다음번에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행복한 하루 맞춤 하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